노무사 업무할 때 보면은 좀 또라이 같이 일을 하고요. 노동사건이나 아니면 노무사에서 업무할 때 좀 제가 해석한 대로 좀 많이 추진하고 밀고 나가는 편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회사 설득하는 스타일. 내가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 맞았다. 무대포로 몰아붙이는 뭐 불도저 스타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생산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생산직 들어가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부분에 제가 활동을 빨리 시작했고,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그 대기업 노사 관계에서 아마 노조 간부를 최단기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노사 관계를 익혔고, 그리고 못다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팀, 그러니까 노사협력팀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과 회사의 영역을 두루 좀 거쳤던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와서 개업을 하면서는 노무사는 노사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고 알아야 그 노무 이슈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노무사다. 그게 고유의 노무사 영역 아니냐라고 판단했고, 근데 그 업무 영역 중에서 기업에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보통 산재나 개별적인 뭐 임금 체불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쉽게 접근하는데, 저는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를 지향했습니다. 노사관계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개별 사건보다는 노무사 영역 중에서 노사관계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개별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가 섞여서 노동법 분야의 업무를 다 할 줄 알아야 구사할 수 있는 노사관계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 기업할 때부터 노사관계 업무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진행했었어요.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 협약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서 법률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고, 또 그 변화되는 안 속에서 그때그때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고, 그 액션 플랜 속에서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야 되겠지만, 그 노하우가 쌓이는 것 플러스 그 노무사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과 또 어떤 추진 능력,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무사들이 아마도 집단 노사관계를 한다라고 하면 노무사들 중에서도 일 좀 하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그 전에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노사관계는 좀 경륜이 많은 노무사님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어쨌든 한계가 들어왔습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작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회사였는데, 가서는 제가 회사에서 배운 대로 빡시게 노동조합하고 붙었죠. 빡시게 붙다 보니까 아주 노사관계가 극단적으로 가기도 했고, 그때는 제가 회사 측 입장에서만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면 제일 잘하는 건지 착각하고 그때 했던 적 같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7년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플랜트 건설이라고 하는 공장 짓는 이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지는 이미 이 노동조합하고의 연관이 한 1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는 지역별로 교섭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울산, 여수, 대산, 여기가 화학공단인데, 이 화학공단에서 교섭을 해오면서 아마도 최초의 무파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은 13년 동안 노동조합 생기고 매년 파업했어요. 매년 파업하고, 파업이 나면 매년 지도부가 교체되고, 또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되고, 극단 상황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상황에서 13년 만에 2017년도에 무파업을 하게 됩니다. 무파업 이후에는 5년 동안 또다시 무파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임금 체계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매년 교섭하면 본교섭을 하지만 교섭이 없는 시기에는 실무 협상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현장별로는 현장 노사 협의체라고 구성을 해서 각 현장별로 대화 모드의 분위기로 이렇게 협상이 전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랫동안 협상을 하고 있지만 무파업을 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협상이고 제일 애착 가지고 지금도 협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중간에서 폭행당한 적도 있고요. 부산 지역에 있는 전체 그 농협 노동조합이었는데요. 그때 17개 노조하고 협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가서 두들겨 맞았죠. 노무사 우리 3명이 갔는데 17대 1로 이제 붙었는데, 마지막 한 명한테 남아가지고 두들겨 맞았는데, 그러고는 그날 제가 거기서 119 신고를 딱 했죠. 그리고 노동조합도 얘기했죠. 119 타고 나갈까 아니면 내 발로 걸어 나갈까 하니까 꺼져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서류 들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옆에 동부경찰서에다가 접수하고
갔죠. 그 다음날 교섭을 못하겠다. 폭행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극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플랜트 노조도 아까 제 차 뭐 부시고 멱살 잡고 두드려 패고 올 때마다 우리 사무실 유리창 다 깨고 이런 적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무섭기도 한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을 정도로 안 팬다 서로 선수들이니까 패도 적당하게 패기 때문에 맞으면은 이거 한번 엎어치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예. 이 무파업 하려고 하면은 신뢰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무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파업을 하던 노조가 이 집행부가 갑자기 파업을 안 하고 합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 조합원들 의심을 하거나 조금 더 파업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가지는데 이게 되려면은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 이 신뢰가 형성되려면 노동조합과의 무파업을 하기 위한 그 전에 사전 협상, 소위 말하는 마쿠 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협상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무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 사장님이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할 때는 무파업을 해보자. 그런데 노동조합이 자기들 소속의 조합원들을 그만큼 장악하거나 설득하지 못하는 집행부는 절대 무파업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회사는 노동조합과 무파업을 하고 싶고 노동조합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짝사랑일 뿐이다. 이 짝사랑이 서로 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이게 무파업이 되는데 그게 무한한 신뢰가 형성돼야지만이 무파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3년 동안 파업했잖아요. 13년 동안 파업하면은 별의별 상황이 다 있었죠. 첫 교섭할 때 그날 협상하고 나오니까 제 차가 까만색 차가 하얀 거예요. 노동조합이 제 차를 다 부신 거예요. 하얗게 색칠할 정도로. 거기 또 노동조합 들어가면 거의 뭐 치고받고 막 싸울 정도로 할 때도 있었죠. 근데 매년 파업을 하고 매년 집행부가 정말 구속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행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노무사 저놈은 완전 회사 측 완전 앞잡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측만 대변한다고 보는 거고. 근데 협상을 6년, 7년, 8년 가니까 파업을 하지만 마지막 파업 마무리할 때 마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회사가 만약에 3개밖에 못 준다고 했지만 노무사가 설득을 해서 4개, 5개까지 끌어올 수 있는 노무사구나. 그럼 노동조합에서도 7개 달라 할 것을 5개, 이렇게 줄여서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신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가서 예년보다 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가져오고 저희 숙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한테 가서 올해는 무파업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대신 내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임금수를 가져오겠다라고 이미 합치가 된 거죠.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됐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노사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 드디어 13년 만에 무파업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고요. 아마도 울산 지역에서 이거 파업 없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을 노무사가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이 처음 생기면은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 측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라. 왜?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을 뭐 탈퇴시키거나 회유하거나 막 이럴까 싶어서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죠. 그럼 회사 측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나라. 그리고 회사의 본심을 얘기해 주라. 근데 이 본심이라고 얘기한 거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노동조합하고의 아까처럼 최초 공감대를 형성 좀 시키는 역할들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노동조합에 있는 핵심 간부들이나 아니면 노동조합 오래 하신 분들은 노무사의 역할들을 알아요. 그리고 노무사와 협상을 해보면 이 노무사는 어떤 노무사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이끌어낼 수 있는 노무사가 노사관계 속에서 잘 협의해 나간 노무사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를 일단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나면 제가 컨설팅 해드린 대로 하실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완전히 붙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법률적인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안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해드리면 자체적으로 회사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별로 봐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노무사다.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중간에서 협상만 하지 않고 회사 측 위해서 해주는 노무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노동조합을 설득한다는 것 같지만 설득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는 명분을 주고 회사 진리를 가져오는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이제 지적해주고 이제 가는 거죠.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법률적인 분석,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장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나서 그들에 대한 부분이 회사와의 협상을 할 때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어떻게 좀 이끌어내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